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재미있게 들어오기만 했을 뿐 사연을 신청할 생각은 못 해봤다가 제가 보낸 이야기가 소개된다면 정말 즐거운 추억 한 가지가 생길 것 같아서 도전에 나서보게 되었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은 시댁의 소개부터 들어가는 게 나을 듯 싶은데요. 시댁이 강동구에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 그 동네에서만 오래 사셨어요. 제 남편의 고향이기도 하죠.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살림을 원래 경기도 하남에 차리셨습니다. 강동구 밑으로 서울을 빠져나와서 바로 있는 경기도 하남시요. 그곳에 있다가 강동구로 들어오셨으니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만 쭉 살아오신 셈이네요. 큰아주버님은 하남에서 태어나셨고 작은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뱃속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답니다. 그래서 작은 아주버님과 남편은 서울 강동구 출생이에요. 이렇게 총 3형제고요. 강동 옆에 송파가 있어서 주로 강동 송파라고 묶어 불리우기도 하죠. 그리고 송파는 강남이나 마찬가지인 동네라고 그 주민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해온 동네이기도 합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의 위쪽은 강북, 아래쪽은 강남이라고 한다지만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강남이라고 불리는 건 강남구를 말하는 것임을 전 국민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강남구 바로 옆에 있는 서초구도 포함이고요. 여기에 송파까지 포함해서 강남, 서초, 송파 3대 강남 지역이 완성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동네의 특징과 특성을 대략 아실 테니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자, 제가 이런 소리를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강남 출신이라고 보통 뻐기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로 하여금 사연을 신청해볼 마음이 들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누구일까요? 가깝지만 먼 당신들. 바로 제 손이 동서들이랍니다. 큰아주버님이 남편보다 8살 많으시고요. 작은아주버님은 6살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두 분은 2살 차이라서 완전히 또래이시고 남편만 딱 막내 느낌이 나요. 아주버님들은 홍기가 차셨을 때 금방 다 결혼들을 하셨답니다. 제가 결혼했던 당시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큰아주버님이 공기업을 다니셨어요. 멋지죠? 공기업에 입사하는 건 취직을 앞둔 모든 청년들의 꿈일 것입니다. 아주 번지르르 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연봉을 그리 못 받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요. 사람들이 큰아주머님의 직장을 알고 나면 와, 거기 다녀? 주변에서 거기 다니는 사람 처음 보는 것 같다. 멋지다. 이렇게 감탄을 하다가도 연봉의 수준을 듣고 나면 와, 그것밖에 못 받는구나. 생각보다 되게 짜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수순이었죠. 그치만 어쨌든 딱 들으면 모두가 괜찮아하는 직장이었고 결혼감으로 큰아주버님은 아주 좋은 상대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본인이 장남이라서 그런지 결혼 문제로 양친을 속썩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직장을 잡고 돈벌이를 하고 살자마자 바로 이렇게 구셨던 분들이거든요. 아이고, 이제 색시만 구하면 되겠네. 아들이나 순풍순풍 낳아준 며느리를 데려오면 좋겠구먼. 시부모님이 습관처럼 뵙기 시작하신 바람을 들어도 작은 아주버님은 별 생각 안 했다고 하시던데 큰아주버님은 장남이라 진지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0대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고 의도한 적 없던 것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큰형님하고 작은 아주버님하고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아, 이게 직접적으로 안다는 것보다는요. 서로의 지인들 중에서 겹치는 지인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참고로 큰형님과 작은 아주버님은 두 분이 동갑이거든요. 동갑이라는 점이 그런 교차점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큰형님은 서초동 출신이셨습니다. 큰형님의 양친께서는 서초동의 아파트에 사셨고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도 더 늦지 않게 그쪽에 아파트를 장만하셔서 쭉 사시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큰아주버님이 당신의 처가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었죠. 원래는 전세였나 월세였나 하여간 큰형님네가 자가로 살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었더라고요. 큰형님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큰형님은 말끝마다 강남 타령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대충 어떤 타령이었는지 알려드리자면요. 강남은 달라. 괜히 강남이 아니야. 일단 포문은 이런 식으로 여셨던 경우가 열에 9은 됐습니다.
강남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혼자서 대답을 이어가시는 것도 태반이었죠. 생활 수준이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고? 매일 보고 듣는 동네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각하는 게 자연스레 맞춰지게 되는 거야.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실 때마다 유독 얼마나 교양 넘치는 목소리로 그러시는지 내용을 빼고 말투만 듣자면 아나운서 같았습니다. 직업이 그쪽이신 건 전혀 아니었고요. 큰형님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라는 건 아닙니다. 그 급 말고 아래의 수준에 있는 대학인데요. 혹시나 대학 비하가 될까봐 정확한 대학명은 기재 안 할게요. 너무 보통인 대학을 나오셨다는 걸 두고 큰형님은 이렇게 변명을 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그때 헛바람이 잘못 들어서 집중을 못하는 바람에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망쳤던 거였잖아. 생각을 잘못했던 거였지. 그래서 학벌 자랑은 못하셨어요. 강남 자랑만 하셨죠. 아, 대신에 학구는 자랑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입시과일 동네가 강남인 건 다들 아시죠? 강남 8학군 말이에요. 큰형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시 전설, 대치동 학원가의 비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저는 멀뚱하게 눈만 꿈뻑였습니다. 큰형님네가 자산가라든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큰형님 집안의 가장 큰 업적은 강남 살고 서초동에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자꾸 강남 출신 타령을 하셔서 제가 너무 당혹스러웠던 그 시기에 남편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족분들이 살고 계신 거 아니야? 서초동 아파트에. 그렇지.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니야? 뭐가? 아니, 그렇잖아. 서초동에 아파트가 있으면 뭐래? 비싸면 뭘 할 건데? 그걸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아파트를 팔아야 그 값어치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그 집을 나가야 하잖아? 그럼 나가서 살 집을 또 구해야 하잖아.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만만치 않게 돈을 줘야 하는 점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대체 무슨 소용이야?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그렇게까지 떵떵거릴 일이 맞아? 내가 이런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잘 몰라서 오빠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형님이 오바를 하시는 거야? 형수님이 오바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시게 둬. 남편이 대답을 하면서도 머쓱한지 고개를 돌려버렸고 저도 민망하게 목을 가다듬게 되더군요. 이후로는 큰형님의 강남 아파트 타령이 저도 머쓱하게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있는 그 아파트만 한 채 달랑 있다는 것을 큰형님도 내심 아쉬워하시는 모양이기는 했어요. 아니라면 큰아주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었죠. 진작에 투자 목적으로 하나 더 장만을 해두셨어야 했는데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애매해졌지. 참고로 큰형님은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셨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사무직 말입니다. 큰형님과 쿵짝이 잘 맞으시는 분이 작은 형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를 다들 아시죠? 비슷한 부류가 모이기 마련이라는 뜻인데요. 요즘 젊은 분들은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 대신에 끼리끼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재미있죠?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더군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쓰실 일이 있으면 그 대신에 끼리끼리의 법칙 같은 요즘 젊은 표현을 한번 써보셔요. 저는 이런 말을 배워서 쓸 때마다 제가 유행에 민감한 젊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재미있더라고요. 아무튼 형님들은 끼리끼리였는데요. 작은 형님도 강남 출신이십니다. 강남구 개포동 출신이신데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남구 개포동이라고 한다면 판자촌이라든지 재개발 분쟁이라든지 그런 뉴스로 익숙한 동네일 듯 싶네요. 작은 형님이 바로 그 개포동 출신이셨는데 결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작은 아주버님하고 이제 막 연애를 하시던 때 양친께서 도곡동에 아파트 같은 빌라를 구입하셨어요. 도곡동은 강남구에서도 부촌이로 꼽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네이지요. 그런데 아파트면 아파트고 빌라면 빌라지 아파트 같은 빌라는 뭐냐고요? 하지만 그 집을 빌라라고 하면 작은 형님이 발끈하셔서 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었죠. 지인인지 친구인지 하는 상대하고 통화를 하시다가 그 집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분노로 몸을 떠시더군요. 그게 어딜 봐서 빌라야? 이 돌대가리 기집애가. 빌라하고 차이점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러나? 얄미워. 열받아. 한 번만 더 빌라라고 개소리를 하기만 해라. 내가 진짜 바로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뜯는다. 그러니까 그 집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냉정하게 아파트가 아니었죠. 강남 타령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또 집안에 계셨잖아요? 큰형님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님이 작은 아주버님하고 결혼하기로 땅땅 정해졌을 때 큰형님이 설렘 가득해서 그 집을 궁금해하신 거예요. 강남구 도곡동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니 듣기만 해도 큰형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웠나 봐요. 그런데 직접 가보시니까 어리둥절하셨던 거죠. 설마 이 빌라는 아니겠지? 도착해서 그 집을 쳐다본 큰형님이 그런 소리를 뱉으셨고 그 옆에서 작은 형님이 발끈하셨습니다. 여기 맞아요. 여기가 저희 부모님이 이사 오신 곳이에요. 근데 빌라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빌라예요? 그러자 큰형님이 당황해서 슬쩍 큰아주버님을 쳐다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작은 아주버님이 입을 여셨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아파트야? 자기야, 정신 차려. 아파트 몰라? 아파트? 아파트는 저렇게 높이 솟아있는 건물. 바로 저런 게 아파트야. 작은 아주버님이 손으로 저기 넘어있는 아파트 건물을 가리키셨고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그 손끝에 자리한 것을 확인한 작은 형님은 더욱 화가 나셨지만 반박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충안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빌라형 아파트야. 아니지. 아파트형 빌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이 집은. 알겠어? 그때 큰아주버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빌라트라는 단어를 내뱉으셨고 그걸 들으신 작은 형님은 바로 그거라고 화답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아파트 같은 빌라가 되었고 전문용어로는 빌라트가 되었습니다. 작은 형님이 원래 개포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개포동에 오래된 작은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도곡동에 아파트 같은 빌라 한 채가 생기게 된 것이었답니다. 이것만 봐도 느낌이 어딘가 큰형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결이라는 게 비슷했죠. 두 분이 끼리끼리인 것은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큰형님하고 작은 아주버님하고 알고 보니까 겹치는 지인이 있는 사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결혼 생각이 급하지 않았던 작은 아주버님한테도 여자를 만나보라고 소개가 좀 들어왔던 것입니다. 지인들이 너는 결혼 안 하냐, 너는 누구 안 만나냐 이랬던 거예요. 지인들의 부추김을 받고 나서 작은 아주버님의 마음이 흔들렸고 누구라도 괜찮은 상대가 있으면 얼른 만나볼 의욕이 생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큰형님이 지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내가 이번에 많이 친해진 동생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특히 너랑 잘 맞을 것 같던데? 인사시켜줄 테니까 언제 한번 같이 얼굴 볼래? 큰형님이 그렇게 해서 지인의 친한 동생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친한 동생이라는 인물을 그 다음에 큰형님이 작은 아주버님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요. 소개를 해준 것이었죠. 이게 바로 작은 아주버님 부부의 결혼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님들이 끼리끼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작은 아주버님은 그때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강동구에 오래된 번화가 골목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는 형이 장사를 시작한 걸 도와주다가 그게 잘 맞아서 2호점을 낼 때 작은 아주버님이 운영을 직접 하게 됐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됐고요. 그래서 작은 형님의 가족들이 마음에 들어했다고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뭐래. 결국은 돈이 최고야. 넥타이하고 사무실에 폼내면서 앉아있어도 돈을 별로 못 벌면 그건 소용도 없는 거야. 다달이 돈을 좀 버는 모양인데 사윗감으로 아주 찬성이다. 마음에 쏙 들어. 가족들이 나서서 찬성을 하는 데다가 큰형님하고 쿵짝이 대체로 잘 맞았기 때문에 작은 형님 입장에서는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형님은 스스로를 강남 8학군의 치열한 입시 전쟁터 그 한복판에 있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하셨죠. 학생들을 가르쳤냐고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하도 강남 8학군의 치열한 하루하루가 장난이 아니라고 작은 형님이 그러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강남의 어느 학원에서 데스크 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뭔지 예상이 가시죠? 빌딩에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는 것처럼요. 학원에도 있잖아요. 작은 형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주로 맡으신 업무는 잡다한 서류를 관리하시면서 새로 등록하겠다고 찾아오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으면 그걸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계획을 같이 세우는 담당자한테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조직에서 누군가 한 명쯤은 반드시 다양한 잡입을 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작은 형님이 그 학원에서는 그 역할이셨던 것이죠. 강남에 위치한 학원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보고 들은 건 많으셨어요. 그걸로 허세도 많이 부리셨고요. 자식 교육에 상상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야. 아예 데스크에다가 카드를 맡겨놓으시는 분들도 있어. 자식이 공부하는 학원에는 그냥 얼마나 됐든 결제를 다 할 테니까 바쁜 와중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알아서 결제하라는 뜻이지. 와, 그렇군요. 대박이지? 엄청나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동서는 솔직히 그런 세상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지? 글쎄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확실히 강남 쪽에 학구열이 대단하기는 한 것 같네요. 괜히 강남 8학군이 아닌가 봐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서는 얼핏 감이 안 올 거야. 얼마나 대단한 세상인지. 강남 쪽은 사는 모양 자체가 달라. 공부하는 모습도 다르고 목표도 남달라. 괜히 무리를 해가면서도 자식을 강남 쪽으로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다른 인생을 맛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와, 그런 거였군요. 응, 그래. 이게 바로 강남이야. 솔직히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작은 형님이 강남의 입시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 드려야 할지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이 가득한 강남이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위해 자식 교육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네, 멋지죠. 이상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별로 감흥이 없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가 멋쩍은 미소를 짓는 걸 두고 작은 형님은 강남의 세상 같은 건 제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의혹 없이 반응하는 거라고 보신 모양이었어요. 마치 저에게 놀라운 세상의 단면을 알려주시겠다는 듯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시기도 하였지요. 국내에 쓰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발급이 가장 까다로운 신용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나는 종종 보고 있어. 그 카드를 받아서 내가 직접 결제를 몇 번 해봤지. 강남의 학원에 있다 보면 그런 건 그냥 일상이야. 선물도 자주 들어오는데 영국의 고급 홍차? 홍콩의 유명한 수제 쿠키?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가 많은 초콜릿?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지 기본. 놀랄 것도 없어. 저를 향해서 넌 이런 거 모르겠지만 내 덕분에 그런 세상이 어떤 건지 이야기라도 들어보는 줄 알아라. 이런 가정을 깔아두고 말씀을 하셨죠. 뉴스에서도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은 개근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학교를 결석하지 않고 개근을 하는 친구들을 향해 가족끼리 여행을 갈 돈도 없다며 같은 학생들끼리 조롱을 하는 아주 못되고 나쁜 단어입니다. 여행도 그냥 국내 여행 말고 해외여행은 되어야 여행이라고 취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난 직후부터 확 터져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던 당시,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돌아가면서 강남 타령을 듣던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개근거지 같은 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었고 어린 학생들이 가족여행을 해외로 무조건 가야 한다는 인식도 안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강남에 사는 애들은 해외여행을 기본으로 간다는 걸 작은 형님이 강조하면서 의시되셨던 것이겠지요. 강남 애들은 영어도 간단한 회화는 기본으로 다 한다고 그랬고요. 한마디로 강남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저보고 비행기를 몇 번 타보았냐고, 외국에 몇 번 가봤냐고 그런 걸 물어보셨을 때 제가 어색한 입맛을 다셨죠. 저는 여권도 이번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정말? 세상에, 지금까지 여권도 없었다니. 그럼 외국에 나가본 일도 없었겠네. 네, 별로 해외여행을 가볼 마음이 든 적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서 그래. 랍스터 요리를 마다하는 사람이 있을까? 랍스터? 너무 맛있지. 누구나 먹고 싶어 하지. 그런데 비싸잖아.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잖아.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그런 거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다 먹고 싶어 하지. 그런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어디 한두 푼이야? 먹고 싶어 하는데 못 먹으면 비참하니까 안 먹고 싶은 거라고 자신을 속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내가 보기에는 동서도 그래. 저는 진짜로 해외여행에 별 생각이 없었던 것뿐인데요. 말은 다 그렇게 하지. 진짜로 안 가고 싶은 거고 안 먹고 싶은 거라고. 이해해.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 출신인 것도 아닌데 사는 세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는 형님은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다녀보셨는데요? 나? 아, 나는 뭐 다녀볼 만큼은 다 다녀봤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어도 갈 만큼은 가봤어. 정작 어디를 어떻게 다녀오셨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며 황급히 대화 주제를 돌리시던 작은 형님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한숨만 나왔습니다. 작은 형님은 큰 형님하고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나오셨어요. 강남 8학군이니 입시 전쟁이니 이런 소리를 늘어놓으시는 분 치고는 학벌이 꽤 소박하신 편이지요. 그런데 작은 형님의 친동생은 고려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내 동생은 미국을 갔어야 됐어. 충분히 아이비리그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 복을 발로 걷어차더라. 숙기가 없는 게 죄지 죄야. 아휴 답답해.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친정 동생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자주 하셨는데 가만히 뉘앙스를 들어보면 답답한 푸념이 아니라 은근한 자랑에 가까웠습니다. 본인의 부족한 학벌을 친정 동생의 학벌로 땜빵을 하시는 듯 보였어요. 아무튼 큰아주머님, 작은아주버님 내외들은 이런 인물들이셨고요. 형들보다 어린 막내인 제 남편은 아주 좋은 기업에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대략 어떤 규모인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말하면 단번에 특정이 되는 기업이었고요. 한마디로 막내가 형들보다 직업을 잘 얻었어요. 취업을 잘했습니다. 당연히 대학도 잘 나왔고요. 그렇다고 외모가 빠지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어디 가서 욕먹을 외모는 절대 아니에요. 그럭저럭 준수합니다. 반면에 저는 경기도에 있는 인지도가 낮은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동대문에 있는 어느 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출퇴근을 하기에 괜찮은 위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이 중랑구에 있었습니다. 절대 지역 비하가 아님을 밝혀둘게요. 저는 그런 거에 아무런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위치도 좋고 금액도 괜찮은 넓은 투룸을 얻게 되었는데 같이 자취하자고 했을 때 그냥 너무 기뻐서 오케이 했을 뿐이지 거기가 중랑구에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요소인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나이 25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은 제가 내세울 건 나이였다고 멋대로 판단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하고 상처뿐인 이별을 경험했었는데요. 시댁 식구들도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섣불리 새로이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지나가는 말로나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다 이겨낸 척 억지로 씩씩하게 굴고 있는 게 분명한 남편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건 모두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상처를 받았던 만큼 오히려 빠르게 극복을 해서 털어내고자 애를 썼었고요. 사랑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덮는다는 말처럼 저를 만나서 이미 기운을 다 차렸고 즐거운 연애를 이어가던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다들 남편이 일부러 씩씩한 척을 한다고 멋대로 착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들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 남편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라서 그 착각이 해소될 기회가 좀처럼 없기도 하였고요. 그랬더니만 남편이 어느 날 새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해도 놀라울 판데 아예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 말을 꺼내는 바람에 시댁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 시대분들 치고는 느긋하게 결혼을 하시기도 했었고 3년이나 지나서야 첫아이를 보셨으니까요.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하여간에 걱정 없는 막내가 다시 여자친구를 언제나 만들까 싶었더니만 그게 아니라 아예 결혼을 말을 해버리니까 그저 놀랍고 반가우셨던 것입니다. 묻고 따지고 재지도 않으셨어요. 두 분의 입장은 무조건 환영이었습니다. 결혼 상대가 어디 애딸린 이혼녀도 아니고 6살 연하의 여자라는 사실은 두 분을 흐뭇하게 만들었고요. 아주버님들은 막내가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역시 종잡을 수 없는 녀석이라는 소감을 밝히시면서도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6살 차이가 난다고? 나는 2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내가 막나도 져버렸네. 완패했다. 형, 나도 그 생각 중이었어. 우리가 막내한테 졌어. 아무래도 우리는 막내한테 계속 지기만 하는 게 운명인가 봐. 아주버님들은 농담처럼 비하를 하시면서 그냥 크게 웃으셨어요. 그 앞에서 남편은 멋쩍게 뒤통수만 긁적이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질투가 나면 난다고 솔직하게 어린 동생 앞에서 그렇게 밝히시는 아주버님들을 보면 형제가 살갑고 친근하지는 않아도 우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형님들의 눈에서는 강렬히 불꽃이 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나 기가 막혀. 6살 어린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남자들이란 저래서 안 돼. 그치 동서? 아우 당연하죠 형님. 남자들이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애라는 소리가 있는 게 저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단순하고 1차원적이라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도련님이 결혼하신다는 그 여자친구가 이제 26이라고요? 어리긴 하지만 입이 벌어질 만큼 어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나이 가지고 호들갑인지. 나이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까 언뜻 듣기로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무슨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는 여자라고 그러지 않았어? 26이면 취업해서 한창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인데 뭔 아르바이트야? 혹시 졸업을 늦게 했나? 저 아까 들은 것 같아요. 도련님 여자친구 말이에요. 전문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4년제도 아니니까 당연히 졸업한 지도 꽤 됐죠. 근데도 아르바이트나 하고 자빠진 거예요. 와,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뭐? 전문대? 가지가지하네.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래? 어디 산다고 하는지 들은 거 있어? 중랑구 쪽에서 자취한다는 것 같던데요? 어머,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격이 떨어지잖아. 아니, 동서, 내가 지금 괜한 화를 내는 거야? 도련님이 아무래도 잘못된 콩깍지를 씌운 것 같아서 내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형님. 도련님이 생판 남이라면 화가 안 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사귀어서 결혼한다고 그러는 걸까요? 도련님이 홧김에 결혼한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일리가 있어. 도련님이 연애를 짧게 했던 것도 아니고 5년이었잖아. 5년이면 꽤 긴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끝이 나버렸으니 솔직히 도련님이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래서 아무나 잡고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나 봐.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이라도 드려봐야겠네. 네 형님. 전문대 나오고 아르바이트나 하고 중랑구에서 자취? 아직 실제로 만나본 건 아니지만 기본 사양만 보더라도 그냥 뻔해요. 이미 어떤 식으로 덜 떨어진 연인지 느낌 다 왔어요. 분명히 나이 좀 어린 거 가지고 그거 하나 내세워서 홀랑 결혼을 해치워버리려는 수작이겠죠. 저는 절대로 반대해요. 앞서 알려드린 두 형님들의 특징을 따르자면 저 같은 조건의 여자는 두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꽝이었던 겁니다. 실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 두 분이 저를 무조건 환영하겠노라 선언을 하신 상황이었는데도 형님 두 분이 그렇게 뒤에서 이를 갈면서 색안경을 쓰신 상태로 저를 안 좋게 보실 이유까지는 있었는지 제가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5년을 만났는데 결혼 이야기까지 진작에 나온 사이였다고 해요. 형님들하고도 그 여자가 안면이 당연히 있었고요. 게다가 여자 셋이서 꽤 잘 통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작 자기 형수님들하고 전혀 안 친하고 어색해하는데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가 형님들하고 죽이 잘 맞았던 거예요. 형님들하고 잘 맞았다는 점에서 혹시 감이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집이 꽤 잘 살았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가 식당을 했는데요. 거기가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허름하게 생겼지만 식당이었으나 아주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식당을 리모델링하지 않았던 게 약간 허름해 보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장사 수완이었던 거예요. 전략이었죠. 정감이 넘치는 이미지를 밀고 나가며 장사를 했으나 정작 그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뭐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법이죠. 참고로 그 식당은 서울에 오래되고 좁은 골목에 있었고요. 그 여자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강남에서 했습니다. 논현동에서 자취를 했다는 걸로 아네요. 이러니까 강남 타령의 삼매경이신 형님들하고 그 여자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식당이 잘 돼서 집안에 돈이 꽤 있지 강남 한복판에서 자취를 하지. 그것만 봐도 그 여자가 지닌 조건들이 형님들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뚜렷한 직장을 다녔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 지인이 강남에서 손톱 발톱을 관리해주는 아담한 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드나들면서 일손을 도와주는 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제 남편처럼 직장 탄탄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고였을 듯 싶은데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5년이나 만난 빠지는 것 하나 없는 남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웠어요. 슬슬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충격이 더욱 컸고요. 미칠 듯한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남편은 당연히 그 여자와 헤어졌고 시댁 식구들도 전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여자가 그럴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었기 때문에 다들 놀랐던 만큼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걱정했던 거고요. 하지만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했고 저를 만나서 너무 즐거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한 남자였습니다. 형님들이 뭐라고 하시든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제 조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드셨고 못마땅하셨던 형님들이 기어이 시부모님께 의견을 강력히 드렸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시부모님들이 막내의 결혼을 허락 안 하실 건 아니었지만 형님들이 평소에 워낙 잘난 척들을 많이 하시고 두 분이 똘똘 뭉쳐서 으스대는 걸 잘하시다 보니까 시부모님이 며느리들 앞에서 썩 그렇게 길을 잘 피시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앞에서 차마 너희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는 못하시겠으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표현을 방패로 삼으시면서 오로지 남편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실 뿐이라고 그러셨어요. 안 친한 도련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는 민망하셨던 형님들이 각자의 남편을 잡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버님들이 골치 아파하시면서 막내 동생한테 너무 그렇게 조건을 안 보고 결혼하니까 네 형수들이 걱정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전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 형들이나 부모님한테 간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 형수님들에게 직접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간섭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결혼할 거예요. 형님들의 말문이 꽉 막혀버렸죠. 당사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별 수 있나요? 상황이 거기까지 흘러갔을 때 제가 시댁에 등장해서 인사를 드렸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그저 결혼해서 예쁘게만 잘 살면서 아이나 잘 낳아서 키우라고 딱 그런 말씀만 해주셨고요. 정감 넘치는 분위기라서 좋았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여자들끼리 따로 보자면서 얼마 뒤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제가 사양할 게 어디 있나요? 즐겁게 자리에 나갔죠. 그랬더니 저보고 학생들도 창피해서 안 하고 다닐 것 같은 그 가방은 뭐냐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천으로 된 가방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아, 이거요? 제 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취미로 이런 거 만드는 애거든요. 저는 비싼 거, 브랜드인 거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서 가방은 편하고 튼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형님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표정을 지으셨어요. 작은 형님이 한숨처럼 중얼거리셨죠. 자기가 들잠이 캔디인 줄 아는 거야? 대체 뭐야? 아무래도 저를 역경의 피어난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컨셉을 지닌 사람이라고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해나갔고요.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광주의 시골 동네에 사신다는 것, 아직 결혼 안 한 제 친오빠가 아직도 공부 중이라는 것, 이런 걸 들으시고 나자 두 분이 알만하다 하는 눈빛을 하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형님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고, 친해지고 싶다고, 제가 어리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밝게 예의를 차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피식 비웃는 소리를 내시더니 본인들이 살아온 세상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었다고 똑같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형님들의 강남 자부심이 어떤 수준인지를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였어요. 형님들의 끝모를 자랑이 시작되었죠. 제가 형님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온통 이분들 대체 뭐지? 이런 생각뿐이었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강남 타령을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강남에 안 살아봐서 그쪽 동네를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순간부터 왠지 두 분의 입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은 저를 못마땅히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저같이 수준이 덜 떨어진 상대가 있어야 마음껏 으스댈 수가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즐거워 보이시는 듯 싶었답니다. 어쩌다 보니 그때 저희 부모님이 주말에 시간이 계속 안 나고 조율이 안 돼서 좀 미뤄진 끝에 남편을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릴 수 있었고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6주 일정이었고 그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나면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일이 있었어요. 형님들이 저한테 강남 타령을 하면서 으스대는 거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안 봐도 비도였던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 하나만 믿고서 결혼 자리를 꿰찼다고 여기면서 못마땅해 하고 우습게 낮잡아 보는 형님들의 모습을 저는 말씀을 따로 드린 적도 없건만 예상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끼리 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그러시면서 제주도 여행을 권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시고모님이 제주도에 사셨고 작게 식당을 하셨습니다. 시댁 집안에 그런 기질이 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이 식당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네 집안에 식당을 한다는 것에 온 가족들이 다 호의적이었다는 것만 봐도 그랬습니다. 시고모님이 안 그래도 남편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상대가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며느리 셋이 팔짱 끼고 제주도에 놀러 오라고 흔쾌히 그러셨어요. 경치 좋은 작은 마을에 아담한 주택에 살고 계셨고요. 시댁에 가서 이런저런 상황 진행을 듣고 난 저는 단번에 제주도 여행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형님들은 막내 며느리 왕따시키지 말고 여행 가서 친분을 제대로 쌓고 오라는 시부모님의 의도가 깃든 것 같아서 제주도 여행을 왠지 떨떠름하게 생각하시는 눈치였으나 딱히 거절할 핑계를 만들어내지 못하셨죠. 저는 시고모님 댁의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집이 너무 멋지네요. 분위기가 끝내주는데요? 2박 3일 여기서 자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자 형님들이 기겁을 하셨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억척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지. 사진으로 딱 봐도 좁은 집인 거 모르겠어? 무슨 2박 3일이야. 하루라면 모를까. 제주도의 숙소가 얼마나 널렸는데 돈을 안 써보니까 이런 쪽에는 아예 생각이 안 되는구나. 시부모님 앞에서는 씨를 티를 내시면서도 제주도 여행을 찬성 수락하셨으면서 뒤돌아서 저한테 비웃음을 날리신 두 분이었습니다. 주말을 끼고 2박 3일, 과연 형님들과 제주도 여행이 괜찮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제주도는 몇 번 가봤어요. 제가 숙소 알아볼게요. 형님들 눈높이를 제가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한번 찾아볼 기회를 주세요. 제가 숙소를 정하겠다고 하자 별 기대도 안 한다는 눈빛으로 알겠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어떤 숙소 한 곳을 찾아서 형님들께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요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기 아닌가? 주말에 여기는 좀 비쌀 텐데? 좀 놀라신 듯 중얼거리던 두 분에게 제가 너무 고급인 곳이라 안 되냐고 하니까 펄쩍 뛰셨습니다. 당연히 된다고 외치셨죠. 그래서 잠은 그 숙소에서 자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금요일 저녁에 그 제주도 숙소로 저희 셋이 들어섰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북색통이라 정신이 없었던 게 싹 풀린다고 하시면서 형님들의 안색이 환해졌어요. 로비부터 세련되고 감각적이고 근사한 곳이었거든요. 제가 뿌듯한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본 작은 형님이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동서는 형편이 그래가지고 이런 호텔에서 자본 적도 없겠다. 그러자 옆에서 큰형님이 맞장구를 치시며 피식 웃었고요. 하지만 저의 발언에 그 웃음은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잡으면 되죠. 1인 1실로 예약해놨어요. 뭐? 그냥 1실로 했어야지. 방 한 개에 2인용 큰 침대 하나, 1인용 작은 침대 하나 놓고 자는 게 기본인 거 몰라?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예약한 거야? 왜 안 돼요? 강남 출신 형님들이 계셔서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겠지. 미쳤나봐 진짜. 큰형님이 기함을 하셨고 작은 형님도 뒷목을 잡으실 기세였어요. 그때 체크인을 도와주려던 직원이 어딘가를 보고서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형님들이 저 때문에 환장하시던 것도 있고 가까이 다가온 정장 차림의 신사분을 희끌거리며 여기 호텔 대표이신가 봐 이렇게 속닥거렸어요. 저는 크게 외쳤죠. 아빠! 우리 딸내미 왔어? 응. 여기는 우리 형님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형님들이 저희 아빠를 향해 엉겁결에 꾸벅 인사를 하곤 기절할 듯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걱정이야. 아빠, 우리 형님들이 강남 출신들이셔서 보통 눈이 높으신 게 아니거든. 강남 출신들? 이 녀석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런 유치한 말을 해? 하긴 그런 말은 너무 유치하긴 하지. 난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집 부자라고 말도 안 하잖아. 원래 진짜는 조용한 법이라고 엄마가 매사에 강조하시기도 했고. 제가 신이 나서 주절거리자 아빠는 얘가 대체 왜 이래? 하는 기색이셨습니다. 손이 동서들 앞에서 왜 부끄럽게 구냐는 눈치셨지요. 그러자 형님들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망하고 유치하고 부끄럽게 굴었던 건 본인들이었으니까요. 우리 동서가 이렇게 멋진 근사한 그러니까 좋은 호텔의 대표님을 아빠로 두었을 줄은 몰랐네요. 너무 대단하네요. 콧대 높게 굴던 큰형님은 어디 가시고 온통 횡성수설을 하시더군요. 작은 형님은 아예 울 기세였습니다. 한 대 툭 치면 울음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 되셨더라고요. 배정받은 방으로 올라가서 근사한 내부를 확인하신 형님들은 두 분 다 의자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힘이 빠지신 모양이었죠. 저에게 설명을 요구하시는 눈빛이길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이 벌써 시골 사시겠어요? 전원주택 크게 짓고 싶으셔서 3년 전에 경기도 광주로 가신 거예요. 저희 오빠는 아빠의 뒤를 잇고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경영 공부를 추가로 하는 중이고요. 오빠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워낙 머리가 좋은 오빠라서 저는 공부에 자괴감만 들고 비교가 돼서 진작에 의욕이 떨어졌죠. 그래서 대학은 편한 곳으로 갔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르바이트긴 해도 거의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쪽으로 적성이 맞아요. 뭐가 됐든 제 가게를 차리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엄마가 차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별로 걱정은 없어요. 형님들이 하도 강남을 좋아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집도 강남에 뭐가 있긴 해요. 오빠 명의로 작은 건물 하나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데 작은 상가라서 구경할 건 별로 없지만 다음에 같이 가서 둘러봐도 좋겠네요. 강남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대목에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이제 눈을 질끔 감고 계셨어요. 그동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격이었다고 여기시며 수치심에 미칠 노릇이었나 보더라고요.
여기는 저희 아빠가 사활을 걸고 재작년에 오픈하신 곳이에요. 반응 좋고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머무는 동안 객관적으로 냉철한 평가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발전에 도움이 되죠. 여기는 이미 시설 좋고 위치 좋고 예쁘기로 소문난 곳인데? 이미 유명세를 얻은 곳인데 뭘 또 어떻게 더 잘 되려고. 제가 힘차게 목소리를 냈는데 형님들은 풀이 죽어서 고개를 떨구신 채로 중얼거리시더군요. 놀란 심정을 쉽게 진정 못하시는 것 같길래 그쯤에서 슬그머니 빠져들였답니다. 반전 영화 같은 저희 집안의 수준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셨고 출장을 가 있던 남편에게 연락까지 하셨어요.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혼을 내셨고요. 남편은 본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야 알았던 거라며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집에 돈 많아서 오빠는 몸만 오면 돼 이런 소리를 자주 했었는데 그걸 농담으로만 여겼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은연중에 제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집안에 여유는 있겠다고 짐작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잘 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본인이 일부러 자기 가족들한테 말을 안 한 건 아니니까 이해해달라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일부러 말을 안 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라고 시부모님께 정중히 말씀을 드렸고요. 심장이 좀 놀라서 그런 것뿐이지 부잣집하고 사돈을 맺게 된 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그러셔서 다행이었답니다. 아주버님들은 신기해하셨고 역시 막내가 운이 남다르다며 엄지를 치켜드셨는데 형님들은 계속 혀에 마비라도 온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네요. 끝도 없는 돌림노래 같던 강남 타령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강남에 자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자랑을 하려다가 그만 오바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하게 됐어. 내가 지나쳤어. 나도 마찬가지야, 동서.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아는 걸 뽐내고 싶어서 그러다가 부끄럽게 굴고 말았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숙연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시던 형님들은 제가 결혼식을 앞두었을 때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제 덕분에 형님들이 습관적으로 우쭐대고 우스대는 게 사라졌다면서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이 변화를 기뻐했고요. 그 이후로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 형님들과 별다른 마찰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런 곳에 제 얘기를 해보는 날이 오네요. 사실 제가 글보단 말이 편한 사람인데 이렇게 쓰긴 서툴러서 집사람 도움을 받아 적어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왠지 이걸 콕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말해봤네요. 제 또래분들부터 그 윗분들까지 아마 많은 연령대 분들이 여기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멀디 먼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본래 살던 고향에선 절 포함 6남매가 있고 남자라곤 저와 형 둘뿐이에요. 그런 둘이서 의지하며 지냈으면 참 좋았으련만 현재까지 우린 의절한 상태로 서로의 소식을 모른답니다. 이 부분을 저보다 한 살 위인 막내 누나가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민석이 너도 참 애지가 나면 오빠랑 화해 좀 하지. 왜 그렇게 나이 먹었어? 우리 얼마 전에도 오빠 환갑이라 다녀왔잖아. 너도 그런 자리 같이 가면 좀 좋아?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서 뭐래. 형도 연락 없고 말 끊은 지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고. 그런 얘긴 그만하자. 알고 싶지도 않아. 어휴, 그러니까 엄마가 눈 감으면서도 그렇게 안타까워가지고 주먹을 꽉 쥐었지. 넌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이게 너한테만 뭐라 할 일이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네가 중석 오빠보단 동생이잖아. 네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지. 잔소리쟁이 막내 누난 늘 저렇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절 가르치려 든답니다. 그래도 6남매 중 가장 저한테 다정하고 절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에 누나들도 연락을 하긴 하지만 다들 살기 바쁘거든요. 제가 한창 형과 사이가 좋았을 때에는 아마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형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땐 형제들끼리 낭만이란 게 있었는데 중간에 정환이란 놈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잘못 가게 됐어요. 준석이 형,
저도 형 따라다니면서 무서운 형들이랑 친해질래요.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정환이란 놈은 원래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비상하던 녀석이었어요. 단지 집이 저희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거로 가끔씩 딴 길로 빠지곤 했는데요. 당시 저희 형은 동네에서 유명하고 다들 알아주는 멋쟁이에 싸움도 잘했거든요. 형은 이렇게 들러붙는 정환이 놈을 그닥 귀찮아하진 않더라고요. 네가 민석이보다 낫다. 이놈은 도통 야심이란 게 없어. 아, 그리고 무서운 형이랄 것 없이 다 내 아래야. 근데 알아서 뭐에 써먹으려고? 누구한테 원한이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세지고 싶어서 그래요. 다니면서 맨날 무시당하고 집도 못 살고 새님이라 당하는 거 싫어서요. 형도 이런 기분 때문에 힘 기르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형은 없는 형편에 어머니가 무리해서 대학 보내려고 아주 안달이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툭하면 싸움에 끼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환이 녀석은 늘 저보고 부럽다고 하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 넌 진짜 좋겠다.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 싸움도 잘하지, 이 동네에선 무적이지. 그리고 머리도 좋으시잖아. 그건 네 생각이지. 친해지던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형과 정환이 둘이 붙어먹는 것에 대해 전 별 생각이 없었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요. 그래서인지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정환이 녀석은 우리 어머니 뒤에 들러붙어 농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허리 아프시니까 제가 할게요. 이거 상 같이 들어요. 중석 형도 좀 이따 온다고 이랬으니까 같이 차릴게요. 아이고, 정환이 너는 진짜 씩씩하고 예의가 바르다 하죠. 어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우리 민석이도 그럼 좋겠는데 말이야. 처음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점점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고 정환이 녀석 입지가 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랑 엄청 친한 것도 아닌 상태로 맨날 형이랑 어울려 다니니 이 녀석은 점점 본질적으로 변해갔어요. 얼마가 노는 게 뜸하더니만 나중에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민서가, 너 돈 좀 있냐? 아, 딴 건 아니고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런데 있는 거 다 내놔봐. 옆에 웬 건들거리는 녀석과 절 보고 꽤 위협적으로 말하기에 순간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을 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웬 돈? 그걸 왜 나한테 찾아? 니네 집에 가서 달라 그래.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고 돌아서려는 찰나 제 어깨를 확 낚아채듯 잡은 건 정한이 녀석 옆에 있던 놈이었어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당장 놔? 왜 이러냐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끝나고 또 한마디 하려다 금세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아프다기보단 너무 황당한 기분에 일어서질 못했어요. 그런 저를 내려다보는 건 정한이 녀석이었고요. 뭘 그렇게 봐? 너는 앞으로 그렇게 날 계속 올려다봐. 중석이 형 동생이라고 그동안 꽤나 알랑방구 껴대며 맞춰줬지. 그러니까 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 중석이 형 뭣도 아니더라. 다른 형들한테 깨지는 거 다 봤어. 너도 이제 교통정리 좀 해줘야지. 내 꽁무니 잘 따라다닐 생각이나 해. 줄줄이 이어지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계속 녀석을 노려봤지만 저는 정말 무슨 초단위로 가격을 당하면서 움직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너무나 비참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갔고 형은 마침 집에 있더군요. 평소에 워낙 대화도 안 하는 우리였지만 저는 입을 열었어요. 형, 정한이 놈이랑 무슨 일 있었어? 나 오늘 장난 아니었어. 그 놈이 나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없는 돈이라도 쥐고 있었으면 다 뺏겼을 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자 형은 외려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나도 마침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이 자식아. 네가 그놈한테 그렇게 허풍을 떨어서 입판난 거 아니야. 나도 그놈 앞에서 개망신당했다고. 악랄한 놈. 끌고 다니면서 형형거리더니 더 위에 형들이랑 싸움을 붙여?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는 얘기야, 형. 내가 무슨 허풍을 떨어. 형은 제 말에 바로 확 일어서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 엄청 무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우리 형 싸움 잘한다고 이 동네 다 때려 부술 수 있다고 누구든 데려오면 끝내버릴 수 있다 그랬다며. 그래서 정환이 놈이 실제로 딴 동네까지 가서 아주 개판 싸움을 붙여버렸다고.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네 또래들 앞에서 오늘 흠씨 얻어맞고 망신을 당했다고. 그 말을 하는 형을 자세히 보니 얼굴 언저리가 확실히 멀쩡하진 않은 거예요. 절 붙잡는 손도 차차 제가 훑어보는 동안 형은 그 틈을 주질 않고 절 건드렸고 결국 어머니가 뛰어나와 말리시게 됐어요. 근데 정말 너무 황당한 건 그 뒤로 형이 얼마간 잠적을 했단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속이 타들어가고 누나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거의 마음속 가장처럼 형을 생각하셨거든요. 충석이 전에 누가 어디 버스 터미널에서 봤다고도 하고 무슨 수로 어떻게 찾아오냐. 우리 장남 진짜 가슴 찢어져서 못 살겠다. 연락이라도 해주지. 이제 학교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집에 들어와서 집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꼴이라도 보고 싶다. 어쩌냐.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형은 저를 입는 힘껏 진짜 쓰러지지 않을 만큼 엉망으로 만든 뒤에 사라진 거예요. 한창 몇 달이 지나 어머니께 연락이 오긴 왔다는데 형은 돌연 행방을 달리했다군요. 아니 글쎄 서울에 갔단다. 누가 그리로 데려가 줬다던가. 암튼 조만간 들린다는데 모르겠어. 진짜 와야 오는 거지. 아휴, 자식 새끼 많아도 적어도 가슴 뜯을 일 천지다. 너들은 제발 엄마 속 찢어내지 말고 적당히들 살아라. 엄마 진짜 죽겠다 죽어. 이후 저는 형이 없어진 동네에서 정환이 녀석과도 멀어졌지만 그 녀석이 뿌려놓은 오물들로 인해 계속 주변 친구들에게 비아냥을 듣게 됐어요. 야, 니네 형 말이야. 옆 동네 형한테 엄청 개망신당하고 서울로 튀었다며? 너 네 형 믿고 꽤나 나대고 다녔잖아. 정환이가 아주 이제 너는 자기 꼬봉이라고 있는 대로 다 굴려줄 거라고 벼르고 있더라. 그리하여 저 역시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저라도 학교를 잘 다니길 너무나 바라셨어요. 이런 사정을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강한 상대인 정환이에게도 약한 상대인 어머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제 의견을 못 말했어요. 그저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내내 쭈글쭈글 주눅 들어가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환이 놈이 전학을 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서야 겨우 무던히 숨을 쉴 수 있었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직후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말리셨지만 이때만큼은 제 뜻을 말했네요. 어머니, 나는 할 만큼 했어요. 형도 졸업하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했고 이제 서울 가서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이제 저한테 형 얘긴 그만하세요. 형도 저 안 보고 싶대잖아요. 저 있으면 이 집에 안 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얘긴 계속 하시면서 절 또 붙잡아 두려는 이유는 뭔데요? 난생 처음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한을 어머니에게 다 풀어버리고 곧장 간단한 짐과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챙겨 집으로 나왔어요. 그때도 저를 쫓아나와 돈을 더 쥐어주고 떡까지 챙겨준 건 역시 막내 누나였어요. 민서가 엄마 너 걱정할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오빠 나가고 나서 오락가락 하잖아. 큰언니랑 작은언니랑 다 너 걱정해. 그렇게 죽을상하고 가지 마. 응? 꼭 집에 연락해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누나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빠에 이어 막내 남동생까지 다 같이 모든 걸 털어내고 서울로 나가버리는 광경을 보며 그때 누나는 입은 웃고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어요. 아직도 누나의 심정을 세세하게 상상해보긴 어렵네요. 그 후로 저는 서울 남대문 쪽으로 흘러들어와 정착을 했고요. 닥치는 대로 일들을 배우면서 장사도 하고 뭐든 했어요. 배고프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지인들 힘을 빌려 운전면허도 따고 물배달도 하고 트럭도 몰고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장가도 일찍 갔어요. 하지만 참 요즘 시대에 서울에서도 그리 사는 사람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저야 완전 시골 토박이고 갖고 있는 것도 없어서 선택지가 하나밖엔 없었답니다. 바로 처가살이 말이에요.
당시 아내가 결혼 전 아주 신신당부했었어요. 당신 집도 절도 뭣도 없는 거 우리 아빠가 아주 잘 알아. 처음에 당신 잡아다 다리몽댕이 분지르겠다 했지만 우리 아빠 사실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분위기 잘 맞추고 적당히 눈치 잘 살피고 리듬 타면 무던히 살 수 있어. 알았지? 처가살이 한다고 기죽지 말고